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무장, 조자룡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무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삼국지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게임 회사 코에이가 44 시리즈 4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삼국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무장이 누구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1위 조운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도 1위는 조운이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1위는 조운이었습니다. 관우도 아니고 제갈량도 아니고 조조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나라, 언어, 문화가 전부 다 다른데 순위 최상단의 결과는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그 이름은 조운, 조자룡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삼국지를 오래 읽어본 사람인데요. 오히려 그럼 그렇지 싶었거든요. 조자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알고 나면 왜 그가 1위인지 아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압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800년 전 중원의 바람 속에 서 있던 한 무장의 일생이 지금 이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 위로 포개집니다. 때는 후한 말 서기 2세기 후반입니다. 400년 가까이 중국 대륙을 다스려온 한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던 시절입니다. 황제는 허수아비였고 환관들이 궁중을 장악했으며 지방 곳곳에서 군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황건적의 난까지 터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굶주린 백성들이 노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관군이 진압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각 지방의 호족과 군벌들이 사병을 이끌고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시대를 흔히 난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난세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태평한 세상에서는 누가 영웅인지 알 수가 없지만 세상이 뒤집어질 때는 진짜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난세의 한복판.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해당하는 상산이라는 땅에서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조운, 자는 자룡. 삼국지 정사에 남아있는 그의 첫 번째 기록은 이렇습니다. 키가 8척이고 자태가 웅장하며 사람됨이 강직하다. 8척이면 지금으로 치면 190cm에 가까운 키입니다. 게다가 자태가 웅장하다고 했으니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외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됨이 강직하다. 키나 외모는 타고나는 거지만 사람됨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강직한 사람됨이 이후 조자룡의 일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조은이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건 서기 191년 무렵입니다. 당시 하북지방에는 공손찬이라는 군벌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이민족을 막아낸 실력 있는 장수였고 특히 백마의종이라 불리는 백마기병대로 유명했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공손찬 밑으로 모여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은도 공손찬을 찾아갔습니다. 공손찬이 조음을 처음 만나서 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상산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원소에게 종군한다던데 자네는 어찌하여 나에게 왔는가? 당시 원소는 하북 최강의 군벌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고 병력도 많았으니까요. 고향 사람들이 원소에게 많이 간 건 그냥 더 강한 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물음에 조은이 대답했습니다. 군세가 강하다든지 명문이라든지의 명분은 저에겐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정이 있는 곳을 따르려 할 뿐입니다. 스물 남짓한 청년이 내놓은 대답치고는 꽤나 묵직한 말이었습니다. 더 강한 쪽이 아니라 더 옳은 쪽을 따르겠다는 거니까요. 공손차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공손찬의 군영에서 조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비였습니다. 당시의 유비는 지금 우리가 아는 촉한의 군주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를 뒷받침해 줄 땅도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손찬 휘하에 몸을 의탁한 채 때를 기다리는 흔한 장수 중 한 명이었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유비와 조운의 만남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손찬의 군영에 머무르는 동안 조운은 유비라는 사람을 몇 차례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전공도 눈에 띄는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유비의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식량이 부족해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유비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몫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반 병사들 틈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방치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갔지만 유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접 그의 상처를 살피고 끝까지 사람을 붙여 돌보게 했습니다. 조우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대단한 연설도 과장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도나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본성이다. 조우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난세 속에서 인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조은이 간복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유비를 향하게 된 것은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군영 한켠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하의 흐름, 백성들의 삶, 무너져가는 한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소. 유비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인연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은의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손찬의 허락을 받아 군영을 떠나던 날 조은은 유비를 찾아가 작별을 고했습니다. 현덕공, 저 역시 덕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것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기준은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하지 않은 약속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조우는 떠났습니다. 그 이후 천하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동탁이 낙양에 입성하면서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어린 황제를 세운 뒤 권력을 손에 쥔 그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수도 낙양은 약탈과 방화로 황폐해졌고 결국 그는 장안을 새 수도로 삼겠다며 도시를 불태우고 강제로 천도까지 감행합니다. 이에 반발한 제후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지만 내부 분열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탁은 자신의 양아들인 포에게 살해당하며 최악의 폭정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동탁의 죽음은 혼란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난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를 향해 한뜻으로 뭉쳤던 각지의 군벌들은 이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북방에서는 공손찬과 원소가 치열하게 맞붙었고 결국 공손찬은 연전연패 끝에 고립. 결국 그는 포위된 성안에서 스스로 불을 지르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중원에서는 조조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헌제를 옹립해 명분을 쥐고
군사와 정치 양면에서 다른 군벌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조은의 행적은 기록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난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기준이었던 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기 200년 무렵 조은은 다시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편안한 세상을 꿈꾸던 장수 유비의 곁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덕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수많은 전장에서 전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은이 다시 유비를 찾아왔을 때 그의 처지는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조조의 압박을 피해 원소 휘하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오래 기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떠돌게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뿌리 없는 군주였습니다. 그런 유비의 진영에 어느 날 한기의 말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선 그 기병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조은이었습니다. 유비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반가움이 앞서기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했던 듯 했습니다. 조은, 자룡공이 시구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은 짧게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공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 어떤 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연희에서는 손을 맞잡고 함께 잤다고 전해집니다. 난세 속에서 이 행위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신이 일상이던 시대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곁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보다 확신한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은은 유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 조은에게 맡겨진 역할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유비의 곁을 지키는 경호와 진영 내부의 질서를 다잡는 일이었습니다. 전면에서 이름을 떨치는 장수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한 사람의 목숨을 온전히 책임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조은에게 그런 자리를 맡겼다는 것은 그를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기 조은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유비의 진영 안에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드러난 사건은 없었지만 보급품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병사들 사이에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은은 달랐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없이 진영을 돌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어떤 순간에 시선이 흔들리는지 작은 어긋남들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조용히 한 병사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병사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은은 말없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짧은 대치 끝에 그는 단숨에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그제야 드러난 그 병사의 정체는 조조 측에서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일을 조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조은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는 다시 거처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형주, 유표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은은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함께 했습니다. 형주에서의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유비는 조용히 힘을 길러갔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제갈량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유비는 세 차례나 직접 그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찾아간 날도 있었고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조은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여느 장수처럼 불평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군이 옳다고 판단한 길을 함께 걸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이 세상에 나왔고 유비의 진영은 비로소 하나의 틀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관우, 장비, 그리고 조은, 여기에 제갈량까지 더해지면서 비로소 세력을 이룰 수 있는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훗날 천하를 뒤흔들 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창을 쥐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조자룡, 조은이었습니다. 그러던 서기 208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조조가 드디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완전히 장악한 뒤 천하통일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향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마다 다르지만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형주의 유표는 때마침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유종은 싸워보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유비로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비는 남쪽 강릉을 향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유표의 영지에 머물던 동안 유비를 따르던 백성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유비를 따라 피랑길에 나섰습니다. 수만 명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닌 짐을 이고 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심리, 느리고 위험한 행렬이었습니다. 참모들이 말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조조군의 기병에 따라잡힌다고, 백성들을 두고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고.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소. 결국 조조의 정예 기병대가 이 행렬을 따라잡았습니다. 당양 땅 장판파. 이곳은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한 인간의 용맹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조조의 정예 기병이 들이닥쳤을 때 유비의 행렬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수만의 백성과 병사들이 뒤엉켜 흩어졌고 비명과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유비조차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그 혼란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조은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달아나는 방향과 반대로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비의 두 부인과 갓난아기, 훗날 황제가 되는 바로 그 유선이었습니다. 장판파는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병사들, 짓밟힌 수레, 울부짖는 백성들 사이로 조조군의 기병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창 끝이 번쩍일 때마다 생명이 꺼졌습니다. 그 속으로 조은은 홀로 뛰어들었습니다. 말을 몰아 시체와 부서진 수레를 뛰어넘고 눈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찾아야 할 사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간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쓰러져 있던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호위한 몇 남지 않은 병사들에게 맡겨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깊은 곳으로 홀로 나아갔습니다. 미부인과 아두를 찾은 것은 무너진 흙담 아래였습니다. 미부인은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품에는 어린 아두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조은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흙먼지에 뒤덮인 채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주호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정신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 때문에 장군이 늦어지면 이 아이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우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조은의 손이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마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작고 소중한 생명 하나가 그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우는 아두를 갑옷 안에 깊숙이 품었습니다. 한 팔로 단단히 감싸 안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당겼습니다. 말이 울부짖으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장판파의 전장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우는 적진 한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앞을 막는 창을 쳐냈고 덤벼드는 기병을 말째로 베어 넘겼습니다. 포위가 좁혀지면 그대로 돌파했습니다. 다시 둘러싸이면 방향을 틀어 또 찢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의에서는 이것을 칠진 칠출이라 기록합니다. 7번 들어가고 7번 빠져나왔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에도 결코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두를 아는 한쪽 팔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수만의 군세 속에서 단 한 개의 기마가 번개처럼 휘젓고 다니는 모습. 그 움직임은 혼자가 아니라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저 장수가 누구냐? 상산의 조자룡이라 합니다. 조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 장수를 죽이지 마라. 반드시 살려서 내 앞으로 잡아와라.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저건 단순한 용장이 아니라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우는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여럿이 덤벼도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위험한 곳으로 파고들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에 조조군조차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전장을 가르며 마침내 조우는 유비가 있는 곳까지 돌파해냈습니다. 말에서 내려 갑옷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아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주군. 주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다만 소주께서는 무사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유비는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아이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군의 소중한 대장을 잃을 뻔했구나.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장판파에서 한 사람은 아기를 품에 안고 수만 대군을 뚫어냈고 또 한 사람은 그 장수를 아들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를 증명한 순간. 그게 바로 조자룡이었고 그가 섬긴 주군 유비였습니다. 조우는 유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돌아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자룡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장판파 전투가 끝나자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조의 진영에서도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십만 대군 한가운데를 홀로 헤집고 다니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백마의 장수, 상산의 조자룡.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함께 실린 이름이 되었습니다. 촉한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우가 있었고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름만으로도 전장을 뒤흔드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판파 이후 사람들은 조운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장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도망치던 그 순간 수만의 대군이 밀려든 한가운데서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혼자 창을 들었던 사람, 그게 조자룡이었습니다. 장판파 이후 유비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송권의 오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천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마침내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역사에 길이 남은 적벽대전. 조조의 대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북방을 평정하고 내려온 그의 군세는 그 자체로 천하를 뒤덮을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강 위에서 불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주유가 이끈 오나라의 화공. 불길은 바람을 타고 번졌고 조조의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타올랐습니다. 천하무적처럼 보이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조은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비진영의 별동대를 맡아 움직였습니다.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적벽의 불길이 잦아든 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한 군대는 도망치고 이긴 쪽은 퇴로를 끊어야 했습니다. 조조는 화용도를 통해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 길목마다 연합군의 장수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조은 역시 그 포위망의 한 축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용도에서 조조 앞에 나타난 것은 관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선택은 오랫동안 회자되는 장면이 됩니다. 만약 그때 조조가 마주친 장수가 관우가 아니라 조은이었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은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무엇이 지나가든 그 자리는 지켜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장판파에서 보여준 용맹이 한 사람의 힘이었다면 적벽 이후의 조은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장수였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조자룡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눈부신 한순간의 영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를 기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유비에게 땅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형주 정착 과정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탄생합니다. 오나라의 송권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손상향이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무가의 자손답게 무예를 익힌 호쾌한 성격의 여장부였는데 송권이 이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려 했습니다. 형주를 사이에 두고 유비와 송권의 관계가 미묘해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정략결혼의 색채가 짙었죠. 실제로 일부 기록에서는 손권이 유비를 오나라로 유인해서 인질로 잡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상황, 유비가 오나라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유비 진영이 긴장한 이유는 송권이 진심인지 함정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갈량이 조은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주공을 모시고 오나라로 가라. 그리고 이 세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가라.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열어봐라. 연희에서 유명한 제갈량의 세 가지 비책이 담긴 주머니 이야기입니다. 도우는 유비를 보필해 오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결국 결혼은 실제로 성사됐습니다. 손상향이 진심으로 유비를 마음에 들어해서 혼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유비가 형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손상향은 아직 오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례의 형식상 유비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송권의 입장에서는 유비를 붙잡아 볼모로 삼거나 극단적으로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제거하는 선택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흔히 벌어지던 시대였죠. 그때 조은이 나섰습니다. 그는 유비를 재빨리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나라 군사들이 급히 몰려왔습니다. 조은은 뱃머리에 올라 조용히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과 기세만으로도 아무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은의 결연한 호의를 등에 업고 유비는 무사히 형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조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증명하는 인물, 그게 바로 조자룡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세상은 빠르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틀어준 채 위의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손권은 강남을 지키며 오의 세력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드디어 형주라는 땅을 발판 삼아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익주였습니다. 지금의 사천성 일대에 해당하는 이 땅은 예로부터 천부지국, 하늘이 내린 풍요로운 나라라 불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방어에 유리하고 비옥한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병량 걱정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천하 3분의 계책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익주는 유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비와 같은 한나라의 황실 종친이었지만 유비와는 전혀 다른 기질의 인물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했으며 주변 참모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북쪽에서 장로의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유장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호랑이를 자기 영토로 불러들인 겁니다. 유비는 기꺼이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로를 함께 막자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익주 입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서기 211년에 유비는 군대를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조우는 형주에 남았습니다. 일견 조연처럼 보이는 역할이었습니다. 유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는 동안 조우는 제갈량과 함께 형주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하지만 이 배치에는 유비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형주는 당시 유비 세력의 유일한 근거지였습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자리를 제갈량과 조은 두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유비가 이 두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던 시기 또 한 번 조은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주에는 손상양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비와의 혼인으로 이곳에 와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여전히 오나라 출신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비의 부인이었지만 그 속내까지 완전히 이곳에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서기 212년 손권이 사람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속히 오나라로 돌아오라 는 명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를 내세운 부름이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비는 익주원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만 중요한 존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유비의 후계자 아두, 훗날 유선이 되는 그 아이였습니다. 손상양은 자연스럽게 아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강가에는 이미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그들이 탄 배는 조용히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주만 벗어나면 그 다음은 오나라의 수역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은. 그는 단순히 손상양이 고향으로 떠난다는 사실보다 누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은은 곧바로 병력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장비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 대신 배를 택했습니다. 노를 세게 젓는 소리가 물살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앞서가는 배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침내 두 배의 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좁혀졌습니다. 조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몸을 날려 손상양의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순간 배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기를 든 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은은 곧장 손상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인, 고향으로 가시는 길은 소주와 함께 가실 길은 아닌 듯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손상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은의 시선은 아두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두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은은 조용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거칠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판파의 그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단 하나를 지켜내던 사람. 조은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자신의 배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오나라 측 인물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갈량이 이끄는 병력이 강 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조은은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주군의 부인이었고 동맹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위에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두는 다시 한번 조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에서 한 번, 그리고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한 번. 그는 그렇게 두 번이나 중요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조은은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망설임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조자룡이었습니다. 한편 익주에서 유비의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유장이 결국 버티기로 방향을 바꾸면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주에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익주로 들어가겠다고. 서기 212년 말 제갈량은 장비, 조은을 앞세워 익주로 향했습니다. 이때 군대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제갈량과 장비가 주요 거점을 따라 북상하는 동안 조은은 별도의 경로로 진격해 지역 거점들을 평정하며 측면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은이 맡은 지역들은 빠르고 깨끗하게 평정되었습니다. 저항하면 싸워서 이겼고 항복하면 받아들였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점령한 지역의 창고를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은이 지나간 자리에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 214년 유장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유비는 마침내 익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성도로 입성하는 유비의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드디어 천부지국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입성 이후 유비는 공신들에게 포상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집과 밭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장수들은 저마다 좋은 집과 넓은 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은은 거절했습니다. 유비가 직접 포상을 건넸는데 조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시기에 공신들에게 성도 백성들의 집과 밭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 땅에 살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성도의 민심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내 집을 빼앗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가 수만 명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익주를 얻은 다음 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한중이었습니다. 한중은 익주의 북쪽 관문이었습니다. 이 땅을 조조가 쥐고 있는 한 익주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중을 손에 넣으면 북벌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서기 218년 유비는 한중 쟁탈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은은 또 한 번 잊히기 어려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조은의 부장 황충이 조조군의 군량을 탈취하는 작전에 나섰다가 적진 깊숙이 고립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조은은 직접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구출에 나섰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진 황충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길에 조조의 대군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때 조은이 한 선택이 이후 오랫동안 회자됩니다. 그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영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추고 진영의 문을 열어놓은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공성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적을 혼란시키는 계책입니다. 조조의 군대는 멈췄습니다. 텅 비어 보이는 진영, 열려있는 문,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함.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다. 저 안에 뭔가 있다. 의심에 의심이 쌓이면서 조조의 대군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조은은 황충을 포함한 아군을 안전하게 수습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비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자룡공은 온몸이 담이로구나. 일신도담. 온몸이 담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후 조자룡을 수식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 됩니다. 한중전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황충의 활약이었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노장 황충이 직접 선봉에 서서 조조진영의 맹장 하우연을 단칼에 베어 쓰러뜨린 겁니다. 전장의 흐름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조조는 크게 동요했고 한중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219년 유비는 한중 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 이 5장수에게 5호 대장군의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5명의 이름이 나란히 불린 그 순간은 촉한이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중왕을 선포한 유비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5호 대장을 거느리고 제갈량이 내정을 다스리며 익주와 한중을 아우르는 땅을 가졌습니다. 조조와 송건에 맞설 수 있는 세 번째 축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 직후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서기 219년 말 관우가 움직였습니다. 형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우는 조조군을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번성 공략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대승이었습니다. 위나라의 명장 우금을 포로로 잡았고 방덕을 처형하는 혁혁한 정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등 뒤에서 칼이 날아왔습니다. 오나라의 손권이 움직인 겁니다. 형주를 둘러싼 유비와 손권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손권은 여러 차례 형주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유비는 응하지 않았고 관우는 손권의 사신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욕에 결국 손권이 결심을 굳힌 겁니다. 문무를 겸비한 오나라의 장수 여몽이 군사들을 상인으로 위장시킨 채 형주로 스며들었습니다. 관우가 북쪽에서 조조군과 싸우는 동안 형주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오나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관우는 결사항전 끝에 맥성으로 몰렸고 그곳에서 포위당한 채 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되었습니다. 촉한 최고의 무장이자 유비의 의형제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유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서기 220년 초였습니다. 유비는 통곡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뜻을 모아 함께 싸워온 관우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해에는 장비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비의 죽음은 더 허망했습니다. 관우의 복수를 위한 오나라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비는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군다는 이유로 잠든 사이 부하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오나라로 보내졌습니다. 2명의 의형제를 연달아 잃은 유비의 마음은 이미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갚아야 했습니다. 유비는 오나라를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조은이 나섰습니다. 그는 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군, 지금 우리의 적은 위나라입니다. 조조가 한나라를 찬탈한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관우 장군과 장비 장군의 원수는 오나라가 아니라 위나라에 있습니다. 먼저 위나라를 치고 한 황실을 회복한다면 오나라는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나라를 친다면 두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은의 말은 논리적으로 옳았습니다. 제갈량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손권이 비열하게 내 형제를 죽였소.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어찌 하늘을 볼 수 있겠는가. 조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 말은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주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화된 도리였습니다. 서기 221년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향해 출병했습니다. 이때 유비는 조온을 이 원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비가 조온이 이 전쟁을 반대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 의견을 냈던 조온이기에 가장 중요한 후방을 맡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온은 강주에 머물며 후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조온 개인에게는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비의 마지막 전쟁은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우를 잃은 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나라를 향해 칼을 들었고 그 끝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원정. 초반의 기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촉한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고 나갔고 오나라의 군대는 흔들렸습니다. 손권은 화친을 제의했지만 유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의지만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선은 길어졌고 군세는 지쳐갔습니다. 그 틈을 한 사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육손. 젊었지만 냉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발에도 응하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버텼습니다. 촉한의 군대가 더 깊이, 더 멀리 들어오도록.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습한 열기와 짙은 숲,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진영. 수백 리에 걸쳐 이어진 병영은 더 이상 군대라기보다 거대한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은 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진영 하나가 무너지고 또 하나의 진영이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말이 날뛰고 병사들이 외치고 지휘는 끊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전장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릉전투.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토록 길게 이어졌던 전선은 단 하루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보다 살아남지 못한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유비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더 이상 군대를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잔병들과 함께 쫓기듣기를 달려 간신히 백제성까지 도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이릉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버텼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서기 223년 유비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한중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제갈량을 불러들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한 시대를 호령했던 강력한 군주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은 놓지 않았습니다. 군사, 그대의 재주는 위나라의 조비보다 10배는 뛰어나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가 못다 이룬 뜻을 이루어 주시구려. 그리고 내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좌할 만하다면 그를 도와주시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직접 나라를 맡아 이끌어 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말,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갈량은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신은 죽는 날까지 충정을 다하겠나이다.
제갈량은 목이 메인 채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비의 말이 어떤 무게인지 그 누구보다도 제갈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어린 황제의 유선,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 제갈량. 불타버린 이릉의 제위에서 촉한이라는 나라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가운데에는 여전히 말없이 창을 쥐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숱한 전장을 넘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조은에게는 유난히 조용한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장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 모습. 계양에서의 일이 그랬습니다. 계양성의 문이 열렸을 때 싸움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성 위에는 깃발이 내려왔고 무기를 버린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양태수 조범이 스스로 성문 밖으로 나와 항복했습니다. 장군의 위험에 감복했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은 그 눈빛을 한번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이후 조범은 유난히 자주 조은을 찾았습니다. 같은 조가 아닙니까? 먼 조상으로 따지면 어쩌면 한 뿌리일지 모릅니다. 술을 권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거리를 좁혀보려는 기색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조은은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조범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형수가 한 분 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사람됨이 단정하고 용모도 뛰어난 여인입니다.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장군께서 받아주신다면 제게는 더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범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성문 앞에서 바라봤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사람의 눈. 지금은 그 고개를 들고 다른 방식으로 살 길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라 부르던 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을 아내로 만든 것은 예에 맞지 않습니다. 조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더 말을 이어보려 했지만 조은은 이미 시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은은 특별히 청빈한 삶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거절할 때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손을 놓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는 창을 들었고 농공행상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늘 같았습니다. 무엇을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게 조자룡이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촉하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관우는 이미 형주에서 쓰러졌고 장비 역시 아군에 의해 어이없이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까지 떠났습니다. 도원에서 함께 뜻을 맺었던 세 사람, 그 시작을 만들었던 이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남은 자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초는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고 머지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황충 역시 한중전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5호 대장군이라 불리던 이름들. 그중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조은 한 명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그라하여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예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몸에는 전장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 촉한을 이끄는 중심에는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상의 자리에서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유비가 남긴 뜻을 이어가기 위해 남쪽의 반란을 평정하고 내정을 정비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서기 228년 제갈량은 드디어 북벌을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꿈,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병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제갈량의 막사를 찾았습니다. 조은이었습니다. 승상, 저도 나서겠습니다. 제갈량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낸 몸, 그 시간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군, 이제 연세가... 말을 꺼냈지만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조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함께 싸워온 이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선제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저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설득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은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기곡 방면으로 진격하는 양동부대,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기산으로 향하는 동안 조은은 적군의 눈길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임무였습니다. 비록 조력에 불과한 임무였지만 조은은 흔쾌히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총나라의 침공에 국력이 강성해진 위나라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위나라는 조은 쪽에 조진이 이끄는 대군을 보냈습니다. 병력의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전투의 결과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패배. 하지만 전투의 결과만이 아닌 과정까지 본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무너지는 전열 속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등을 돌려 후퇴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각자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닌 사냥감이 되기 일쑤입니다. 조은은 그러한 난전 속에서 더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는 병사들 사이로 말을 몰았습니다. 후퇴를 멈추어라. 대열을 정비하라. 거센 외침이었습니다. 흩어지던 발걸음들이 멈췄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사람을 모았습니다. 대열을 다시 세우고 무기를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수품을 정비토록 하고 후방을 정비했습니다. 적이 쫓아올 것을 대비해 물러나는 길에서마저 곳곳에 함정을 배치했습니다. 수십 년을 난전 속에서 버텨온 백전노장의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은의 부대는 패배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동안 그의 부대는 끝까지 군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돌아왔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제갈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장군의 부대는 피해가 이토록 적습니까? 조은은 짧게 답했습니다. 함부로 버리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갈량은 촉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선전한 그에게 포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배한 지휘관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실 포상이 있다면 어렵게 싸워온 병사들과 싸우다 죽은 병사들의 가족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포상은 필요 없고 남은 병사들에게 그 포상을 돌리는 사람. 세월은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든 그 밖에서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60이 넘은 나이에도 조은은 처음 출사할 때의 그 결심이 변치 않은 여전히 그때의 그 조자룡이었습니다.
이 북벌 이후 조은에 대한 기록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장을 종행하던 이름이 역사서 속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마도 세월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마루에서 보낸 영웅이었습니다. 창을 쥐었던 손, 고삐를 당겼던 팔, 끝까지 버텨냈던 다리, 그 모든 곳에 남아있던 시간이 하나 둘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 어디에도 그가 먼저 전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서기 229년, 조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장에서 현란한 전투 끝에 쓰러진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소리 없는 칼에 베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때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처럼. 그의 부음이 전해졌을 때 초계의 황제 유선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장판파의 그날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였던 그를 한 장수가 갑옷 안에 품어 100만 대군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황제가 되었고 이제는 그 장수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조자룡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순평후. 순, 도리를 따랐다. 평,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삶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1800년을 건너온 소리 없는 영웅 조자룡.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상산의 들판에서 시작된 한 청년. 그는 애초 단 하나의 기준을 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이가 있는 곳을 찾겠다는 마음. 공손찬의 군영에서 유비를 만났고 그 만남은 한 번의 인연이 아니라 평생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장판파에서는 모두가 등을 보일 때 혼자 말을 돌렸습니다. 수십만 대군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한 아이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성도에서는 모두가 보상을 받을 때 혼자 손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 몫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순의 나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패전의 자리에서도 등을 보이지 않았고 패전의 책임은 끝까지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가 일본에서도 전 아시아 대륙에서도 유럽과 아메리카에서까지 삼국지에 등장하는 모든 무장 중에서 인기 1위였는지 이제 그 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조자룡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고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섰고 때로는 막아내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길 때도 질 때도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누군가 보고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 일관됨, 그 한 가지가 18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밤 그 옛날의 영웅 조자룡의 평생이 여러분의 시간 위에 잠시 포개졌습니다. 지금까지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이었습니다.